예, 뭐 구체적으로는 아니지만 들으면서 생각 들었던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11월 22일에 제주도에 좀 연수가 있어서 2박 3일 갔다가 감정에 가서 이제 같이 집회를 했습니다. 하필 그날 그 핵잠수함 미시포가 들어오는 날이었습니다. 거기에 이제 감정 활동가가 저한테 이런 얘기 했습니다. 왜 탄핵 사업을 제대로 안 해갖고 핵잠수함이 여기까지 들어오게 만드냐고.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약간 뭐 넓은 농담성도 있고 그렇지만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한반도 비핵화라고 하지만 솔직히 한반도 비핵화에 대해서 우리나라에서 말한 적이 없습니다. 북한의 비핵화죠. 남한의 비핵화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지금까지 주구장창 미국이든 남한이든 북한의 비핵화지 말만 한반도의 비핵화였다는 거죠. 제 같으면 최소한의 성의상 성주에 싸는 정도는 빼주고 좀 해봐라 하면 뭘 하면 될 텐데 강정에 그래 뭐 핵잠수함을 핵항공모함은 안 넣을게 뭐 이런 것들 물론 말처럼 쉽지 않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들을 전혀 문제시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문제시 되지 않는다는 거. 그리고 그런 면에서 우리 스스로가 이렇게 핵발전을 만든다지만 그 기술적으로 쌍둥이라는 핵무기에 대해서 전혀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전혀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들. 이런 것들을 참 우리가 깨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저는 솔직히 뭐 초대 신부지만 제가 정의평화위원회 명상도고 이 가장 직속 큰 기구가 이제 로마의 이제 정의평화평이에요. 거기 전 이제 의장님은 추기경님은 핵의 평화적 이용을 아주 맹렬하게 찬성하던 분이었습니다. 그 바티칸은 아예 가입이 돼 있어요. 가입이 되어 있고 그러면서도 이제 평화적 이용을 오랫동안 같이 공존을 했던 것인데 작년 이제 프란치스코 교황공에서 이제 작년에 이제 큰 이제 심포지엄을 열면서 모든 핵에 밤새야 된다는 것을 조금씩 이제 가시화시키고 있습니다. 참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서로 넘나들지 않기 때문에 적용 확대가 어렵다는 것. 한 가지 기억났던 게 옛날에 제가 후쿠시마 사고 터지고 거기 발전소 거의 입구까지 갔었습니다. 하나도 없죠. 아무도 없고. 그런데도 희한하게 실험등은 계속 작동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 막 작업 차량이나 한두 분이 오는데 놀란 게 빨간불 오는데 차가 서더라고요. 차 한 대도 없고 그 차는 혼자인데 사람도 없는데 우리 스스로가 이게 이미 내재화된 핵무기인 이 핵발전을 이제 받아들이면서 이건 핵무기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들. 그래서 강정이나 성주의 문제가 나와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건 핵발전만 닫으면 되지 핵발전소만 닫으면 되지 않은 한 부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치 독일처럼 전술 핵무기가 그렇게 많은데 우리는 핵발전소만 문 닫으면 우리 탈핵 세상이야 라고 생각하는 것들. 또 반대로 핵무기에 대한 것을 집중하면서 핵발전에 대해서 그 우려를 생각하지 않는 이 경계를 좀 넘나들어야지만 제대로 되지 않을까. 왜 사람들은 성주 안 갈까? 자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 것들, 경계를 넘어서는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고요. 그런 면에서 쉽지 않겠구나. 이것을 만드는 것들이. 근데 오늘 박석훈 선생님 같이 진짜 제대로 우리가 이 속에서 구체적으로 들어갔을 때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운동에 있어서의 뭐 이런 여러 가지들을 생각해 보는 것들이 좀 다양하게 의견이 나왔으면 좋겠고 그러면서 오늘 정말 감사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뭐 다른 분들이 직접적으로 저에 대한 뭐 얘기는 없었지만 이 신고를 옳고기 공로나 그래도 김동규 교수님이나 허문학 선생님 얘기해 주신 것들을 들으면서 참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참 정말 스스로에 대해서 많이 반성을 하게 됐고 또 그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다시 고민하게 되는데 다시 한번 이런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좀 더 깊이 있게 또 예민하게 이 문제를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또 고준이 핵무기에서는 고준이 핵폐기물도 이제 공론화 한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깨어서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뭐 질문보다는 그냥
전달이 잘 안 됐을까가 좀 걱정스러우고, 수기민주주의는 잘 쓰면 좋은 무기가 되지만 최선의 무기는 아니다라고 하는 말씀 꼭 드리고 싶고요. 사실 제가 최근에 번역해서 나오는 책이 있습니다. 그 폭력에 대한 책인데요. 혹시 이게 호러라고 하는 대사 들으시면 기억나는 게 있어요. 지옥의 묵시록을 보시면 그 허츠 대령이 그 호러라고 하는 그 대사가 원래 어디에 나오냐면요. 조셉 코나드가 쓴 그 암흑의 핵심이라고 하는 책에 나오는 대사인데, 이게 지옥의 묵시록이 그 조셉 코나드의 암흑의 핵심을 베트남 전쟁 버전으로 바꾼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는 노예 무역하던 시대 이야기고, 하나는 미국이 이제 베트남 전쟁 패권 싸움 한다고 치고 베트남 전쟁 할 때였던 것 같아요. 제가 번역한 책은 이 책인데, 폭력에 대한 책입니다. 이 생각하니까 활액도 걱정인데 걱정이 너무 많아가지고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근데 대부분 생명하고 연결돼 있어요. 조금만 더 밀고 가면 누구든 죽게 돼 있는 일들이, 전선이, 생명과 관련된 전선이 너무 많아서요. 너무 힘의 대칭성도 너무 차이가 크게 나서요. 그러니까 우연히 호러랑 멀게 느껴진다, 그러니까 호러랑 내가 너무 멀리 있다라고 생각하는 건 너무 우연적으로 혹은 가상적으로 느끼는 거지만, 사실은 너무 가까이 있다는 생각을 사실 오늘 토론회에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그냥 연구하는 입장이니까요. 폭력에 대해서 우리가, 그리고 폭력과 이 경각에 달린 생명에 대해서 보편적 연대를 해야 탈핵 운동도 대중적인 힘을 좀 얻지 않겠나. 그 다음에 다른 또 군소 싸움들이 있잖아요. 굉장히 많고, 사실은 우리가 좀 잘 못 보는 것 중에 하나가, 무기가 너무 첨단화되면서 기계 앞에서 사람의 목숨이 막 자동화된 전쟁들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대량으로 이제 죽는 일들이 벌어지죠. 20세기 한 세기 동안에 1억 5천에서 2천억, 그러니까 1억 5천에서 2억이 죽었다는 이야기가 있고, 이게 1900년 동안 사람이 전쟁으로 죽은 거보다 더 많대요.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같이 연대해서 싸워야 할 그런 일들이 참 많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호러의 직면에 있는 시대를 우리가 견뎌내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깨달음을 팍팍 던지시는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이제 토론과 발제와 또 이제 답변을 이렇게 들으셨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질문하실 거 많으시죠? 내지는 머릿속에 하얘지시나요? 오늘 좀 다양하게 저희가 뭐 양쪽이라면 양쪽, 행복이 반대 운동, 그리고 또 탄핵 운동 했던 이제 사람들이 또 많이 한 자리에 모여 계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제 성주에서 사이드 운동 했던 우리 또 어불교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이 주제를 들으시면서 질문 있거나 또는 뭐 그냥 의견도 좋습니다. 몇 분 좀 들어보고 한번 또 시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손 힘드세요, 그죠? 누가 오늘? 예. 마이크. 간단한 소개 좀 해주세요. 대연동에서 온 김형욱입니다. 올리세요, 마이크. 대연동에서 온 김형욱입니다. 그 탈핵 반핵 운동이 행사에 오랜만에 이렇게 참석했는데 평소에 관심이 좀 많았습니다. 김동기 교수님하고 허문화 선생님 얘기 들어보니까 공감이 많이 됐는데, 저도 마찬가지로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에서 당연히 저지되는 걸로 그렇게 당연히 생각하고 있었는데 실망이 엄청나게 컸습니다. 공론화위원회 인원 구성을 보면 이제 언론 보도에서 그렇게 나왔는데 중립적인 인사들로 이렇게 구성했다고 하는데, 저는 제 평소 생각에 중립적인 건 거의 찬성에 가깝다고 보기 때문에 이 인원 구성에 있어서도
기울어진 게 운동장처럼 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 구성 자체부터가 참 잘못된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리고 이 시민들 주변에 이제 그 사람들한테 물어봐도 이미 다 건설하고 있는데 그걸 왜 중단하느냐, 그건 잘못된 게 아니냐, 이런 식의 이제 그런 의식이 많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이 공론화위원회 인원 구성부터가 참 문제가 많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서 어떻게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좀 듣고 싶습니다. 네, 우리 같은 경우는 공론화위원회 위원이 9명이 있었는데 저희도 그 위원들의 명단을 속하게 골랐습니다. 그리고 시민참여당 같은 경우도 여기 자료에 보시면은 여성과 남성의 비율부터가 이상했습니다. 나중에 그게 공론화 10월 20일 공론화 발표되기 전에 2박 3일 동안 합숙훈련을 해요. 이분들이 합숙훈련을 들어가는 그 입구에서 에너지 정의훈도 그분이 사진을 이현석 대표님이 사진을 찍어주셨는데 그 사진이 바로 이 사진이거든요. 이 지역별하고 이 보는데 여기에 보시면 우리나라 인구 중에서도 주민등록 비율에 여성이 남성보다 많거든요. 한 0.8% 이렇게 여성이 많은데도 공론화위원회는 남성을 255명, 여성을 245명으로 배정을 했더라고요. 근데 아시겠지만 여성은 굉장히 생존에 대한 욕구가 강하거나 자식이나 이런 어떤 본능적으로 생명을 지키고자 하는, 물론 이게 굉장히 성차별적인 발언이 될 수도 있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여러 분의 남성들을 특히나 탈핵운동하면서 지역에 50, 60대 남성분들한테 욕을 너무 많이 들어먹어서 겪은 경험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여성 비율이 많은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성을 255명, 여성을 245명 이것부터가 조금 문제가 되었고 그때부터 이거는 뭔가 잘못되고 있구나를 결론 나기 한 3, 4일 전에 알게 된 거죠. 그 상황에서 뒤엎을 수 있는 뭔가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기울어진 운동장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질문지 같은 경우도 공론화위원회에 들어갔던 시민참여단이 이제 질문을 받고 거기에 질문에 체크를 하고 하는 과정에서도 질문에 뭐 경주지진이라든가 이런 게 언급이 안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문제가 있지 않은가. 예를 들어 뭐 에너지 문제라든가 또는 효율성 문제라든가 이런 거는 들어갔는데 위험성 문제라든가 안정성 문제라든가 뭐 이런 부분 또는 뭐 핵폐기물 처리 부분 이런 부분은 깊이 언급이 안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과연 이 질문지는 누가 만들었는지 그리고 이 질문지는 과연 이게 정말로 중립적인 건지 거기에 대한 어떤 제대로 된 평가도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또 질문 있으십니까? 질문 내드릴게요. 대학문화에서 오늘 많이 오셨는데 의견을 한번 한 말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직동에서는 이양규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뭐 이명박 정부 때부터 이렇게 쭉 보니까 마치 이제 전문가이나 솔직히 말하는 NGO 단체 이런 분들이 제가 좀 의용단체로 많이 이제 활동을 하셨던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그런 분들을 그렇게 좀 처음 모습을 안 보는데 정말 이 문재인 어떤 이 정부에 들어서도 아마 약간 정부의 의지가 좀 강하지 않았을까 하는 예시, 물론 이제 확정은 못하겠습니다. 그런 것들은 뭐 이렇게 기준을 정하거나 아니면 구성 이론을 정하는 그런 모든 모습을 봤을 때 정부의 의지가 좀 강했지 않았나 하는 그런 마음까지도 드는데 이제 저는 이제 그 수기 민주주의를 오늘 이제 들으면서 과연 이런 그 공론화를 위해서 어떤 방식으로 해야 진정한 공론화가 될 수 있을지 그런 좀 의문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김동국 교수님께서 생각하시는 그 공론화
진정한 공론화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뭐 준비라든지 아니면은 어떤 과정이 필요한지 좀 말씀해 주고 싶습니다. 원고에 이제 형식적으로 갖춰야 될 것들을 원고에 말씀드리죠. 근데 이제 그 형식이 전혀 안 맞춰져서 이제 문제가 이제 그렇다는 건데, 제가 아까 사실은 공론화라고, 아까 공론화하면 막 히스테리가 느껴질 정도라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공론화가 되려면 그 공론화가 가능한 장이 튼튼해야 되는데, 사실은 아까 뭐 그게 부당하다고 말씀하셨던 그 모든 것이 공론화의 토양이 안 갖춰진 상태에서 공론화에 흉내만 됐던 것이거든요. 그러면 되게 상식적인 수준에서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일단은 문제가 뭐냐면 시민들이 자신의 의견을 나눌 수 있는 매체가 없어요. 대부분 큰 매체들은 정부 이야기를 사실은 따라가거나 자본 이야기를 따라가기 부족하지, 사실 시민들의 생활이 생명이 달려있어도 시민들 이야기 잘 안 하거든요. 철거하면은 건설사 이야기를 하지, 철거당하는 사람 이야기를 잘 보도를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미 공론장이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뜻입니다. 시민들이 저는 다양하게 매체를 가지고 있는 게, 적어도 공론이라는 말을 쓸 때 잘 작동하기 위한 기본적인 이야기인 것 같아요. 제가 독일 사례를 몇 개 이제 써본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시민들이 나중에 전부 대부분 다 투사가 될 때죠. 일상이 거의 없어지고 투사가 되기. 그러니까 독일 사회에서도 시민운동가들이 가지고 있는 피로감이, 정의감은 느리지만 피로감이 너무 많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게 될 때, 저 피로감을 우리가 이제 이어받아야 되는 하는 그 되게 좀 안타까움이 사실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시민들이 어떻게든 시민들의 매체를 가지고 시민들의 이야기들을 잘 공유할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될 것 같아요. 이게 튼튼하게 되어야 사실은 그 제도권 공론장이 튼튼해진다는 것. 근데 시민들이 자본과 시간과 힘이 너무 없다는 게 지금 공론장의 물리적 한계인 것 같아요. 요거는 계속 아이디어를 어떻게 되든 간에 좀 가져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가 뭐냐면 그 공론 말고요. 론을 좀 빼고 움직여야 할 일들도 너무 많다는 거죠, 사실. 그래서 아까처럼 감성의 정치라고 하거나, 아까 제가 사실은 발언권 없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제가 인계적 공공성 이런 말을 썼는데, 이런 말은 지금 쓰고 있는 말은 아닙니다. 제가 만들어서 쓰고 있고 하는 말인데, 발언권 없는, 아까 난민 이야기를 잠깐 쓰셨다고요. 난민은 국내에서 발언권을 못 가지잖아요. 그렇죠? 근데 분명히 인권 문제는 공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어요. 가장 발언권 없는 사람들이 가장 큰 가치를 가지고 절규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럼 이것들은 공론화시킬 자리가 없어요. 그럼 공론장은 명백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 이 공공성을 어떻게 할 것인가는 저희들이 같이 조금 고민해봐야 돼요. 여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공론장이라고 할 때 환경은 너무 많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거죠. 그리고 공론장이 그나마 형식적으로 건강해지려면 하나 아까 봐달라고 말씀드렸는데, 누가 결국은 결정하는지 꼭 봐달라. 저는 아까 말씀하셨을 때 정부의 힘이나 영향이 많이 들어서 저는 동의가 됩니다. 왜냐하면 저는 논리적으로는 타협이나 반대 운동하는 사람이 이기게 돼 있는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뭐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아까 보시니까 이상한 막 인원 구성이 돼 있는 거죠, 사실은. 그리고 막 끝나고 나서도 미디어가 막 찬양하고 뭐 축하하고 이래가지고 더 토달지 못하도록 만든, 이거는 힘이거든요. 논리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문제가 되는 거죠. 근데 하나 보십시오. 공론장이 건강하기 위해서는 딱 하나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 당신이 찬성하겠는가가 수가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300km 떨어져 있는 사람 입장과 10km 내에 살고 있는 사람과 입장을 교환했을 때 당신은 똑같은 결정을 내리겠습니까? 그러니까 작동했을 때 둘 다 예스가 나와야 돼요. 근데 그게 안 됐던 거예요. 관점 교환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여기는 원고는 안 정하는데 그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야 어떤 일들을 보편적으로 결정할 수 있거든요. 그래야 합의의 토대가 만들어지는데 그게 안 된 거죠, 사실은. 그렇죠? 이건 공론장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걸 공론장이라고 하니까 잘 모르시는 분은 공론장인가 보다. 그럼 우리가 수용하겠다.
무슨 승부 깨끗한 승부를 해서 페어 플레이 한 것처럼 이야기 되지만 이미 경기장은 기울어져 있었던 상황이 가가지고 그러니까 아까 제가 처음에 공론장이 제일 무서운 부분이 상대방이 부당하다 프레임을 걸리고 있을 좋아요. 이렇게 만들어 놓고 왜 승부가 하지 않느냐 하고 프레임을 걸어버리고 이건 이상한데 항의하나요?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프레임 싸움을 해버리는 거. 이거 되게 악랄한 정치 공작이에요. 김동규 교수님하고는요 함께 다시 한번 자리를 부산에서 꼭 만들어서 좀 더 논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상 그럼 마지막으로 선생님의 질문 한번 더 듣고 마무리 발언 1분씩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부산 결의하나 김영석 공동대표입니다. 두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아까 그 공론화 과정에 굉장히 문제점이 많다 그러는데 저도 뭐 어렴풋이 나오고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혹시 뭐 이게 서로 정리가 생기게 나와 있는지 좀 궁금한데 만약에 안 돼 있다 그러면 앞으로 참조를 위해서라도 그거를 좀 정리해두면 어떻겠는가 책으로 만들어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리 우리끼리 불편한다 그래도 나중에 딴 사람들이 그거를 체계적으로 볼 수 있는 자료가 정리되어 있지 않다면 이 문재인 정부의 이 야비한 이 방법을 사람들이 다 잊어버린단 말이에요. 말은 지나가면 끝입니다. 문서가 남아야 기록은 남고 역사에서 나름 평가를 받을 수 있거든요. 물론 이 힘든 작업이겠지만 그거를 한번 생각해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아까 뭐 300km 그러셨는데 제가 볼 적이 또 제안인데요. 이거를 30km는 위험하고 300km는 안전하다라는 그런 그릇된 인식을 심어주기 때문에 300km 있는 사람은 찬성하기 쉽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게 아니고 한국 전체가 다 망한다. 그거를 우리 운동 방향에서 굉장히 강조를 해야 될 걸 저는 생각해요. 일본 같으면 동서로 길기는 하죠. 그러니까 서쪽은 약간 안전할 수도 있어요. 근데 한국은 사실 이 조가 터져가지고 어디 나든 간에 다 같이 죽는다. 그걸 많이 줘야 될 것 같아요. 그게 운동 방향이지. 지금 자꾸 보면 30km는 일본에서 30km 이미적이에요. 그거는. 자기들이 돈 안 주려고 하는 그런 야비한 그 거리인데 거기에 말려 들어가면 안 되는 거죠. 서울 멀지 않다. 다 거기 가고 음식, 물 다 똑같다. 너도 다 죽어. 조금 시간 더 걸리는 차이지. 50분 100분야. 그렇게 분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다수결 그 말씀하셨는데 이 다수결 한 가지 재밌는 얘기를 할게요. 부산대에서 양산 캠퍼스가 있습니다. 밀양도 있고. 그럼 그거 옮겨가자 그러면 다 싫어해요. 근데 프레임을 어떻게 짜는가 하면 특정 학과지에가 너 거기 가. 그러면 90% 찬성이 나옵니다. 금방 300km 똑같은 얘기예요. 아, 나는 안 가는 건 좋아. 니 가는 건 좋은데 내가 가는 건 싫어. 다 이런다고. 그럼 전체 하면 90%가 찬성이 나와버려요. 근데 그거 엉터리죠. 그건 엉터리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300km 그거는 거짓말이다. 다 죽는다 한국은. 서울 사람이라고 사는 거 아니다. 이거를 겁을 굉장히 많이 주는 게 우리가 운동 방향이 나을 것 같아요. 겁을 많이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자료는 저희가 뭐 말씀대로 또 아마 이제 기본 평가가 되어 있을 텐데 또 새로 여러 평가들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부산도 좀 부산이라든지 각 지역에서 이 공론화를 가지고 제대로 된 평가의 자리들을 좀 하면서 앞으로 진짜 고준위 공론화 어떻게 할 것인지 지금도 막 하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지 저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오늘 좀 결의된 과제로 좀 삼으시고 우리 부산 분들 중심으로 좀 논의를 이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가서 오늘의 주제로 돌아오셔서 흑발적 행복이는 하나다라는 이것들 우리가 어떻게 비핵화 시대를 엮어갈 것인가에 대한 이제 이야기들이었습니다. 오늘의 장이 좀 더 우리가 논의를 확장하고 더 발제자들을 많이 얘기하셨으니까 돌아가면서 1분씩 또 마무리 발언 듣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하고 저는 오늘 박석동 선생님 발제가 인상적이었는데요. 사실 제가 이제 핵 재처리 실험 반대 투쟁하면서 아까 사실 논리의 비약도 많고
특정한 지역에서 결국은 세계적인 비핵화라고 하는 거대 담론으로 접근하는 것이 상당히 복잡한 문제잖아요. 그 주민운동으로 같이 가야 되는데 당장 눈앞에 대상은 있지만 그것이 전국적인 힘이 작동할 뿐만 아니라 동북아, 미일 이런 복잡한 관계와 연결되어 있다는 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느냐 하는 이제 그 대중운동과 관련한 고민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하셨지만 차라리 그렇게 말한다면 탈핵운동, 핵발전소 폐쇄 투쟁에 더 집중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문제 제기를 아까 하셨는데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과 좀 이해가 필요한데 이제 제가 언뜻 이해한 것으로는 현재 한반도 비핵화라고 하는 것이 군사적인 영역으로 사실은 많이 이해되고 있는 게 현실이다. 그것이 옳으냐 그르냐를 떠나서 그런데 우리가 이제 핵발전까지 이 비핵화 영역에 포함시켰을 때 그것이 좀 더 가까운 미래에 이 운동의 집중점을 분산하는 것이 우려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소위 탈핵운동 진영이 단전 혹은 핵무기와 관련한 투쟁에 너무나 소극적이거나 좀 덜 관심을 기울여온 것에 대한 표현이신지 좀 이 문제에 대해서 약간 언급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무리를 질문을 해서 드리겠습니다. 되겠습니다. 마무리 없습니다. 네. 네, 김진환 선생님, 이쪽 중국 서해안하고 한국 이쪽 동서해안하고 일본 그 핵발전소가 전부 몇 개나 있죠, 대충. 워낙에 많아서 50개 모르겠습니다. 왜 제가 이걸 여쭤보냐면은, 저도 대충 알고 있습니다만은, 제가 그 사드 운동을 하면서 제 마음속에 확정된 게 있습니다. 전쟁과 전쟁 무기와 전쟁 무기를 생산하는 것을 반대해야 된다. 이게 사실 무모한 거잖아요.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스텔스기 한 대가 4천억이고 5천억인데 이거 부산대 캠퍼스에 뿌리면 부산대 학생들 그야말로 한 10년은 장학금 받으면서 다닐 수 있을 겁니다. 이게 이런 건 더 이상 논의 안 해도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충분히 알 텐데요. 왜 그 얘기를 하냐면은, 이 핵발전소와 핵무기는 사실은 쌍생하지만은, 이거는 핵이나 핵발전소는 전쟁을 내가 여기 있는데 요것만 미워해가지고 이걸 다 죽이고 싶다 했을 때 핵을 터뜨리면 다른 사람까지 다 죽잖아. 핵발전소도 마찬가지다. 그리고 작년에 남북한이 북미가 으르렁거릴 때 진짜 전쟁이 일어날 것 같았잖아요. 사실은 핵무기가 필요 없습니다. 북한에서 대포동 미사일로 한 400발을 양남 우리 월성 이쪽에다 그냥 때리면 한 방만 맞으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동아시아는 그냥 끝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도 이제 좀 열받아서 일본에 몇 개 터뜨리고 원자력 발전소가 일본에 하나, 중국이 하나, 한국이 하나씩만 터지면은 이 동아시아는 그냥 그걸로 끝나는 겁니다. 굳이 핵무기 쓰지 않아도 핵발전소 자체가 사실 핵무기입니다. 그리고 죄도 없는 애들, 노인들, 모든 사람들이 그냥 다 죽는 거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미, 우리는 이런 얘기 안 해도 핵발전소 자체가 이미 자연적이든 아니면 전쟁이든 이미 그 자체가 이미 재앙의 근원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 부모님이 경주 사시는데, 저는 경주 출신입니다. 제가 경주고등학교 나왔는데요. 내일은 경주 갈 겁니다. 부모님 뵈러. 근데 동생들이 그래요. 그때 양남 발전소 우리 어릴 때 들어왔을 때, 동생들한테 우리 경주 시민들이 좋아했습니다. 학교 다닐 때. 그 다음에 방패장 들어왔을 때 제 동생도 막 좋아했어요. 지금도 물어보면은, 형님 우리 지역 경제가 막 어쩌고 이런 얘기 해요. 그래서 이런 바보들이 있나. 어떻게 수천 년 이 문화재산을 가지고 있고 영구히 먹고 살 걸 가지고 있는 이 경주 시민들이 자기가 황금을 가지고 있으면서 제가 글에 있습니다만 더 가지기 위해서 제 동생한테 물었어요. 그럼 발전소 받고 방패장 왔는데 니한테 돌아온 게 뭐가 있냐면 없다는 겁니다. 근데 왜 그런 환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 바본 거예요. 이게 결국 욕망의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결국 아까 이제 전쟁 문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결국은 우리 인간의 욕망으로부터 촉발된 거죠. 결국은 전쟁도 그렇고 핵무기도 그렇고 핵발전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일상 속에서 규제할 건가? 규제라고 하기보다도 우리가 어떻게 욕망을 좀 줄이면서 자족하면서 살 건가? 이런 것도 우리가 기본적으로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이제 말씀하신 김동민 교수님이 황금률을 말씀하셨는데 이건 사실 종교적인 겁니다. 가장 내가 하기 싫은 것을 남에게 하지 말도록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남에게 해라. 이거 사실 모든 종교가 다 강조하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대학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혈무지도라고 하는 게 그 자를 지어서 남의 마음을 재가지고 내가 그렇게 실천한다라고 하는데 이건 모든 종교, 이슬람부터 기독교, 오블리에까지 모든 종교가 갖고 있는 고귀한 황금률인데 우리가 이런 것들을 진짜 아까 역지사지 입장에서 어떻게 아까 말씀하신 위험도를 서울 사람들에게 알려가지고 이 서울 진짜 이 원자력 발전소가 그렇게 안전하고 깨끗하고 좋은 거면 한강 물 좋잖아요. 거기다가 옆에다 만들면 송전 시설도 필요 없고 얼마든지 갖다 쓸 수 있고 교육 시설에다가 그야말로 아주 서울은 전혀 걱정 안 해도 되는데 이게 왜 이렇게 해야 되는가? 결국은 서울 사람들의 이기적인 발상 때문에 그런 거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한반도 전체가 진짜 핵이든 뭐든 항균 조건 속에 들어있으니까 우리 시민들이 어떻게 해서 촛불혁명을 일으켰듯이 조건을 교체했잖아요. 그런 힘으로 결국은 이 사드 문제든 핵 문제든 전쟁 문제든 우리가 해결해야 될 수밖에 없다 하는 생각을 요새 이제 아주 늘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경선 선생님 질문 두 가지 질문이지만 하나로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선 핵의 평화적 이용은 아까 김민환 씨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운 물건이 있습니다. 제가 NTT 회의를 가봤는데요. NTT 회의에 가서 전 세계 NGO들이 토론하는 내용 중에 이게 핵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테마가 따로 있어요. 그리고 이게 이제 굉장히 복잡한 이론들이 웹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다루려면 보다 전문적인 조사 연구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대전의 경우 지금 이제 이것이 핵 재처리 기술에 관한 실험이 시도되는 것이 핵무기 개발을 전제로 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은 약간 비약이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한미 간에는 원자력 협정이 있어가지고 미국이 철저히 이걸 통제하고 있거든요. 그것을 과연 그걸 풀어주면서 그걸 가져갈 건가라고 하는 데 대해서는 좀 더 그것이 과연 그러한가에 대한 뭐랄까 판단, 그러니까 확인과 판단이 필요하다. 그래야 이것이 운동으로 가능하다라는 것 때문에 이제 말씀을 드린 거고, 차라리 핵발전소 폐기물을 낫다는 것은 금방 이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핵발전소는 사실상 핵무기야 라고 하는 건 대중화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 핵무기 폐쇄와 핵발전소 폐쇄를 연결시킬 수 있는 고리로 한다면 차라리 그게 어디 안 낫겠나 이런 차원을 이거 그냥 터프하게 그냥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좀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까 이제 신부님이 넘나드는 반핵운동과 평화운동, 저는 평화운동이라고 훈축 평화운동이죠. 이 운동이 서로를 너무 경계를 지어서 넘나들지 못해서 저변이 확대되지 않는 것 같다는 마음이 굉장히 공감이 돼요. 저는 되게 절실하게 많이 다가와서 오늘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연대를 좀 지속적으로 해나갈 필요가 있겠지 않나 좀 그런 생각들이 들고 그게 조사연구 단계든 일단 좀 각각 가지고 있는 이야기들을 서로 나누는 장학금 지속적으로 만들어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대전 싸움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엄마들이 어쨌든 자신의 생명과 가족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싸우는 거니까 그런 차원에서 같이 한번 함께하는 건 필요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조성되고 있는 정책에서 이룰 때는 한반도 비핵화 평화협정 동시 병행과 지역 차원의 그런 엄마들의 싸움들이 얼마든지 다 전달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연대는 가능하고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저는 좀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새로운 시대의 말씀을 하시는데 맞습니다. 새로운 시대죠. 새로운 시대는 새로운 주체를 요구한다.
솔직히 정말 솔직히 말씀드리면 과거의 진보, 그러니까 지금의 진보가 별거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적어도 한반도 핵 문제에 대해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주체를 새로 만들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바로 그러한 주체가 반핵과 분축 운동으로부터 출발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저 같은 경우는 2016년 12월에 그 학교 인근에 아스콘 공장이 들어온다고 해서 학부모들이 집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한 학부모님이 들고 온 피켓 문구가 굉장히 짠하게 와닿았던 게 뭐냐면 생존으로 타협할 수 없다, 이 문구를 들고 나오셨더라고요. 그 학부모님이 아이가 3명인데 지금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과연 이 공론화라는 거 옳은 일인가? 특히나 생존을 갖고 하는 이런 일들이 일부만 합의하고 협의하고 그리고 공개되지 않고 이렇게 하는 게 과연 옳은 일인가?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의문이 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칭고리 올고기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 언론이 받아쓰기 하거나 언론이 다 좌지우지했던 그런 일들이거든요. 그래서 언론이 좀 더 정확한 보도를 해야 되고 그리고 또 시민들도 이런 정보들이 아주 공개가 되어서 시민 스스로가 판단할 수 있게끔 그런 시스템이 갖추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지금 임시저장시설 이 문제도 굉장히 큰 문제로 나중에 남게 되는데 과연 이것도 짧은 기간 안에 결정할 문제인가에 대해서도 굉장히 의문이 가고 많이 우려스럽습니다. 그래서 지역의 활동가들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하나 굉장히 고민이 많은데 이런 부분조차도 연대가 계속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연대만이 답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알기로는 탈핵 진영에서도 소리가 몇 가지 소리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소리를 내어서 갈 수 있다면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네, 장시간 동안 지금 2시간 반 정도 예상했습니다. 2시간 반 할 거라고. 여러분들 옆으로 한번 보세요. 또 한번 보시고 왜 안 가시고 지금 자리를 채워줬습니다. 그만큼 굉장히 관심 있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 내 삶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결국은 이런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이 자리를 시작으로 이 핵발전과 핵무기가 하나고 이로부터 우리 삶을 어떻게 안전하게 지켜낼 것인가, 우리 미래를 지켜낼 것인가에 대한 고민의 시작의 장이 됐으면 좋겠고 또 이제 부산 지역에서 이런 장들을 좀 이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부산의 열기 기억하고 다음 이제 강원권 삼척에서도 더 많은 이야기들을 좀 모아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료들이 저희가 예상치 못하게 너무 조금 준비를 해서 많이 지금 없으시죠. 그래서 자료들은 메일 있으신 분들 이렇게 좀 저희가 보내드리도록 할 테니까 체크를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이걸 주최한 데가 핵폐기를 위한 이제 정 네트워크라는 주변의 이름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도 좋고요. 각자 또 돌아가셔서 논의를 하셔서 여기에 우리가 좀 연대를 걸었으면 좋겠다. 오늘 가장 중요하게 강조됐던 게 연대지 않습니까? 연대를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면 이 자료집 뒤에 또 이렇게 체크하는 난이 있습니다. 이거 보시고 좀 꼭 많은 분들의 좀 걸음들이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오실 때 자료 한 장짜리 있는데요. 한일 탈핵 순례라는 행사가 또 기획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도 함께하고 싶으시면은 저에게 연락을 주시면은 함께 하실 수 있도록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족한 건 이분한테도 물어보시면 되고요. 한일 탈핵 연대 준비를 하고 계시니까. 네, 오늘 모두, 오늘 너무너무 뜻깊은 자리였던 것 같고요. 오늘의 출발이 큰 걸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모두 수고하셨고요. 마무리는 박수와 사진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